안녕하세요. 타임러드 알맥입니다. 요즘 우리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만화 중에 명탐정 코난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명탐정 코난을 보면 이 친구가 무려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도 탐정이라고 추리를 합니다.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작품의 목적상 매회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면 우선 이 친구는 마치 형사들처럼 사건 현장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목격자나 조사를 하던 모든 사람이 사고에 의한 단순 사고라고 해도 믿지 않고 혼자 의심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현장 상황에서 무언가 인위적인 설정은 없는지 의심되는 점은 모두 살핍니다. 그런 관찰을 통해 단순 사고인지 계획 범죄인지 가려냅니다. 이 꼬마의 대단한 점은 사건임이 명확해지면 사건의 실체를 위해 실행 방법에 대해서도 추리한다는 겁니다. 사건의 실체를 감추기 위해 어떤 방법을 얼마의 시간을 들여서 실행했는지 그 과정의 변수 같은 모든 걸 계산하면서 말이죠. 끝내 살인 사건으로 확인되면 관계된 인물들을 분석하며 원한 관계나 그 죽음의 이유 같은 것을 추리합니다. 심지어는 최초의 어떤 자그마한 관계가 어떤 과정과 인식의 변화로 이런 살인을 일으킬 정도의 징후로 자라났는지도 추리를 해냅니다. 그것도 무려 초등학교 1학년이 말이죠. 정말 대단한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이 명탐정 코난을 보며 어른으로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일개 초등학생도 아무런 데이터나 장비 없이도 상황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논리 모순을 찾아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른이면서도 그렇지 못한 현실에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추리물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읽던 필독서 중 하나인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와 맞닿아 있습니다. 저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초등학생의 이름은 아예 대놓고 코난일 정도니까요. 어렸을 때도 단편으로 어렵게 구해 읽으면서 셜록 홈즈는 신이 내린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닌가 하고 부러워했고 동경도 컸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실 이런 추리물은 제가 앞방송 말미에 언급한 데카르트 회의론의 가상현실물 같은 겁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데카르트 회의론은 이렇게 수많은 소설에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우리의 안방극장을 통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엔 수사반장이라는 장편 드라마가 있었고 장편 드라마가 없어진 지금은 심리 스릴러나 미스터리물로 지금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고증된 사실극으로 믿고 있는 역사사극도 그중 하나인데요. 역사는 기본적으로 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증이란 건 의복이나 생활상에 관련된 것뿐입니다. 역사에선 단정이 없습니다. 역사의 필수 존재인 인간이 한 가지 감정으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처럼 역사도 한쪽의 일방적 역사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또 다른 이유는 당연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이나 정황은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단지 여러 사료들을 통해 정황을 짐작할 뿐인데 그 근거인 사료도 각 화자의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게 분명하기 때문에 100%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현세같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초정부 사회에서조차 화자 또는 공유자의 의도에 따라 앞뒤 정황이 오염되거나 삭제돼서 진실은 묻히고 가심만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애초에 존재한 전쟁 발발 배경은 묻히고 신형 논리에 따른 관점만 부각되는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현실에서 보고 있는 역사도 이런데 더구나 전해 들은 얘기라면 꿈보다 행복이라는 말처럼 숨겨진 논리 모순을 찾더라도 순간의 모면을 위해 단순 논란화시키거나 그 논란이 오래일수록 그를 덮는 수없는 거짓과 왜곡이 있기에 더욱더 미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역사에선
전쟁에 대해 이분법적 논리만 있죠. 역사엔 승리자가 있으면 패배자가 있기 마련이고 패배자는 빌로 하나를 모면할 수 없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침수봉대라는 말처럼 처음엔 피 한 방울 정도의 바늘이던 게 나중엔 봉이 되어 상대를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과정과 결과가 아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역사는 추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선 그랬을 가능성이 커이지 그랬어라는 단정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서 이런 추론을 가능케 하는 건 지금의 보도자료나 연구서 같은 발굴 자료입니다. 물론 이것도 진영 논리에 따라 쓰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평한 시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사계에선 어느 한 추론에 관련된 사료가 많아지면 그걸 정설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설이면 정설이지 받아들여진다는 또 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역사에선 정설도 사실 추론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설을 뒤집는 소위 패배자의 입장이 서술된 발굴 사료가 등장하는 일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자료나 사료가 나오면 기존의 통설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이른바 역사적 논란이란 건데요. 이게 꼭 법정 싸움과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사실을 모르는 판사에게 각자의 주장에 누가 더 많은 공인된 사료나 사례를 증거로 제시해서 얼마나 확고히 오래갈 수 있는 논리를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사람은 사회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사람이 만든 사회의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라는 건 일방이 없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죠. 독재 시대에도 반독재 저항이 있는 것처럼 상호작용이 존재하죠. 따라서 어느 한 시대를 하나의 성격만으로 규정한다는 건 의도성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교과서나 교재를 통해 일방적이고 단정적 역사를 많이 배웁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의도가 있는 것이죠. 보통 공인된 교육과정을 통해 심어지는 이런 의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대체로 국민의 민족 자존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문맹률을 자랑하는 나라답게 초등학교 때부터 의무과정의 정규 교과로 역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민족 자긍심이나 자존감이 높은가요? 5천년이란 긴 민족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만한 역사라고 할 것은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탈을 물리쳤다는 것과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 정도입니다. 생각해보면 외세의 침탈은 보통 우리가 얕아 보였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위정자의 잘못이 포함되어 있으니 사실 자랑으로 할 만한 것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다네요. 이렇게 부정적인 비판이 많은 역사를 가르치는 나라도 흔치 않습니다. 그 긴 세월을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이 우리는 어떻게 버텨왔던 걸까요? 그렇게 오늘도 저는 이해를 제대로 못한 채 진척도 없는 책을 듭니다. 제가 이렇게 책에 지척이 없는 이유는 앞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사를 배울 때 말 그대로 정확히 콕 집어 한국사만 배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는 흐름입니다. 세계를 하나의 사회로 상정하고 그 속에 각 나라나 민족을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사회가 돌아가려면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고 그 작용에 따른 흐름도 있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히 한국사도 역사이기에 대내외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주고받는 통상이란 상호작용의 흐름이 존재했을 텐데요. 희한하게 한국 역사, 특히 근세사는 당시 대내외적 정세나 사정에 대해 세국과 척사라는 간략한 설명만으로 오로지 한국 땅 안에 국한된 상호작용과 흐름만 역사로 가르칩니다. 앞서 언급한 애니메이션에서조차 사건 해결의 열쇠를 그 상호작용과 흐름에서 찾는 것처럼 역사에서도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 대내외 인과관계가 설명돼야 하고 파장이 기본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의 경우 특히 근세사를 보면 모든 설명은 세국과 척사로 고립을 자초하고 권력 암투나 일삼다가 당연한 결과로 몇십 년 후 일찍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가 끝입니다. 그리고 남는 건 우리가 일본처럼 일찍 근대화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위정자들에 대한 분노, 일사불란했던 일본 역사에 대한 동경만 남죠. 논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아편 전쟁에 대한 설명을 보면 간략히라도 대항해 시대를 거쳐 중국에 도달한 영국이 청과 교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에 대해 찬림 무역만으로는 그 먼 항행에 수익을 내지 못하자 영국이 식민지 인도에서 제외한 아편을 밀무역하다 청 왕조의 발각 때 일어난 전쟁이라는 게 역사의 개요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패배의 결과로 당시 청은 홍콩 할양과 상하이 등 남부 주요 항구를 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그 파장에 대해서도 부연합니다. 서양 열강이 차지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서양 기독교가 유입됩니다.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땅덩어리가 커서 관리도 어려웠던 중국 남부 지역에 여러 혼란이 발생하며 그 여파로 일어난 것이 기독교 교제의 태평천국이었습니다. 당연히 청나라는 반란으로 규정했고 열강들은 상호조약에 기반해 도와달라는 청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그렇게 1851년에 일어난 태평천국은 신정국가를 세우고 이후 14년간 청왕조를 괴롭혔습니다. 이게 당시 우리 주변국의 역사 개요입니다. 보통 이렇게 사건을 둘러싼 대내외의 흐름과 정세를 설명해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적어도 청나라가 얼마나 부패했으면 밀란도 못 잡을까 라던가 기독교 신정국가면 서양 기독교 세력이 청의 도움 요청을 묵사람을 떠나 뒤로 지원도 했겠구나. 그러니 청나라 정규군도 쉽게 못 이겼겠지. 그래서 양무운동이나 의화단 같은 것도 생겼겠네. 뭐 이런 식의 역사 해석들을 둘러싼 추론이 생기며 논박이 가능해지겠죠. 한 나라의 국사라면 최소 이런 식으로 역사적 사건 하나를 가지고도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외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적 사건들은 그런 대내외 흐름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국내 문제만을 설명합니다. 왕의 무능 아니면 왕실의 무능으로 인한 외척의 전행, 들끓는 탐호의 비리, 그나마 성군이라도 비리 부패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 많은 관료를 못 믿고 암행어사나 직접 자명을 통해 탐호를 밝혀 백성의 민생을 해결해주는 뭐 이런 대충의 모호한 상황 연출로 왕조의 잘못이나 왕권의 부실로 대충 떼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도달하는 고정관념은 아쉬움과 분노, 동경만 남죠. 그래서 저 같은 나쁜 머리로는 도저히 이런 일방적 역사를 이해 못해 오늘도 책 읽기에 진 적이 없습니다. 국영수 위주의 입시 교육에서 국민으로서 그 어려운 역사도 필수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또는 입시를 준비하는 그 바쁜 시간 아끼라고 행간의 뜻을 고민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정확하고 일방적인 답을 정해주신 많은 고명하신 박사, 교수님, 원로 등 석학들의 뜻을 피해 굳이 정해놓은 답을 외우지는 않고 이해만 하려는 저의 나쁜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항상 사건의 원인이나 결론이 이미 한쪽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냥 적혀있는 대로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학생들이 시험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시험에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수험생들을 위한 교육당국의 큰 배려라 믿겠습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대부분 외우면 됐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왕조의 역사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게 근세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접하는 단어가 유교사상에 입각한 세국과 척사입니다. 유교사상에 입각한 세국과 척사, 이 단어는 은연중에 한국사가 고립된 역사라는 부정적 편견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어린 시절부터 우리들에게 조선에 대한 고정관념이 됩니다. 그렇다고 고정 이전의 왕들이라고 적극적 개화를 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세국과 척사 두 단어가 심어준 고정관념 덕분에 한국사를 고립된 역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국과 척사는 근세사뿐 아니라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별다르지 않아서 과거에는 그 연장선에서 가르쳤습니다. 세종 때 개발된 지금의 산탄총과 같은 사전총통이 개인화기로 존재했음에도 마치 태어나 서양 화약총을 처음 본 것처럼 일본군이 가져온 화승총 소리에 놀라 조선 군대가 다 도망갔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이런 시각은 당시 수많은 나라로 분열해 있던 일본을 서양의 화승총 도입으로 통일해 서양의 봉건 영지주의 도입으로 다이묘 시대를 화승총에 남다른 자부심이 있던 일본적인 시각임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누군가의 이런 노력 덕에 이런 고립이란 편견을 시험의 답을 통해 각인하게 되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콕 집어 한국 땅에서 일어난 한국사에만 집중하는 역사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세국과 척사라는 이미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현대 이전의 역사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역사로 생각할지도 모르죠. 이런 태도는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영향을 줘서 지금 우리 고유의 땅이라 여기는 한반도의 반 이상이 중국 고대 영토 취급을 받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한반도만을 콕 집어 배우는 한국사의 기조와 침략하는 외세를 방어만 하는 한국사 전반에 흐르는 세국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우리가 배워온 조선사 전반에는 기본적 화두로 개방과 괴화가 존재합니다. 동시에 고립과 세국 척사가 존재하죠. 이 결과 우리는 개화파를 수백 년간 외부에 고립된 조선의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들로 마치 독립투사 같은 애국지사라도 된 듯이 인식하고 국왕에게 충성하고 국왕의 계획을 도왔던 왕권파를 수구파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물론 시험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어떤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인 게 과연 조선은 정말 그렇게 세계 정세에 둔감한 그런 나라였을까 하는 겁니다. 세계사로 따로 배우긴 했지만 제 어설픈 기억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청나라나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항을 했는데 말이죠. 세계 정세는 둘째치고 어떻게 주변국 정세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 근세사 탐구에 앞서 맛보기 몸풀이로 우리 근세 역사에 가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 대내외 상호작용에 따른 저만의 이기적인 추론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육과정 중 처음으로 접하는 근세사 하면 흥선대원군이고 흥선대원군 하면 기본적으로 세국과 척사를 떠올립니다. 당연히 그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조선 근세 역사는 세계 정사의 문외한이라는 편견을 심어줍니다. 이 세계사에 관심 없는 문외한 그는 12살 아들이 우연히 왕으로 즉위하자 아들 바보로 아들의 왕권 강화만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주변 정세에 전혀 관심 없는 그가 한 일로는 사치의 근간인 만동묘와 서원을 철폐하고 동학을 창시한 최재호를 혹세무민으로 처형했으며 천주교 박해 중 가장 큰 규모의 병인 박해를 일으켜 조선 왕조의 근간인 유교 사상을 위협하는 서양 사상을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주변 세계 정세를 무시한 대가로 인해 훗날 민심이 이반되어 동학 농민운동이 생겼고 신미양요, 병인양요를 겪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나이에 즉위한 아들의 왕권을 위해 빌런 짓을 한 거죠. 이것만 보면 아들 바보의 빌런 짓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와서 책을 더 넘기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조선과 청 사이에는 자문이라는 외교문서를 수시로 주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서계를 통해 외교문서를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받으면 항상 답서를 보내야 하는 것도 관례였습니다. 이런 관례는 조선 개국 때부터 행해져 왔던 일로 이 문서들을 통해 각 나라들과 서로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때론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흥선대원군 때도 당연히 이 상황은 계속됐는데 흥선대원군이 그걸 받아서 켜켜이 쌓아놓고 묵혀둔 채 답서도 보내지 않고 방치한 게 아니라면 조선은 당시 중국과 일본이 처한 상황을 몰랐을 리 없을 겁니다. 12살 어린 아들을 왕의 자리에 올리게 된 아들바보 흥선대원군도 당연히 이걸 받아봤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조선과 이웃한 나라들의 시대 배경에 대해 약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종이 12세의 나이로 즉위한 1863년 12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1864년 1월 당시만 해도 청나라에서는 5세에 즉위한 동치제가 이제 8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아편전쟁의 패배 여파로 중체서양의 양무운동이 일어난 지 3년차였으며 앞에서 언급한 기독교 신정국가 태평천국 14년째로 여전히 중국의 중남부를 차지하고 위세를 떨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1853년 미국 흑선 개항 이후 개항 반대 세력이 천년간의 막부 통치에 대항하여 존왕양의를 부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존왕 세력은 막부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막부 권력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영국과의 사스의 전쟁을 일으켜 사스마번과 영국 간의 평화조약을 맺기도 했고 존왕 양의에 폭주한 조시번의 항행에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국 연합함대의 시모노세키 사건이 발생 처참히 발린 때였죠. 우리는 당시 자문과 서계로 조선에 전달됐을 조선을 둘러싼 국제 형세를 알았습니다. 아들 바보 흥선대원군도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다면 그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다시 아들 바보 흥선대원군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생각은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가 행한 역사적 사건들로 그의 생각을 추론해 볼 수밖에 없겠죠. 제 나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혹세무민을 했다는 동학교조 최재우의 처형과 병인 박해는 단순히 생각해봐도 청나라 계양지 주변에서 발흥한 기독교 교조 국가인 태평천국의 영향입니다. 당연히 그냥 묵인해서 세력이 불어나면 태평천국처럼 나라에 큰 후환이 될 건 너무 뻔했기 때문에 그게 서학이던 동학이던 정리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재훈은 작은 세력일 때 몇 사람만 처형해 끝을 낸 것이고 서양 세력을 불러들이는 빌미로 작용할 게 뻔한 서학 천주 학쟁이들은 대규모의 숙청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천주학에 대해서는 이미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는 전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카톨릭입니다. 그리고 유림들의 서원철폐와 완독묘 철폐는 일본의 군소 다이묘들의 막부에 대한 저항에 영향받은 것이겠죠. 물론 중국 의화단 이름으로 유명한 백령교도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나라가 묵인해 오던 서원 등을 통해 그들에게 세력을 만들 수 있는 빌미를 주면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세력화한 그들이 어떤 요구를 해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라에서 지원해 오던 만독묘를 사치함을 핑계로 없애고 서원을 철폐해 나갑니다. 이렇게 보면 흥선대원군은 국제 정세에 어두운 게 아니라 너무 밝은 사람이 되는 거죠. 뭐 그렇다 해도 아들 바보에서 달라질 건 없지만요. 제가 왜 이런 추론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정책들엔 상호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체제후의 처형과 병인 박해가 단순히 왕조와 유교 전통의 전통을 지키겠다는 명분이었다면 왜 척사를 위해 유교적 전통을 고양하고 강화시킬 수 있던 유림민 유교의 본산인 완독묘와 서원을 철폐했던 걸까요? 서학에 도전받는 유교주의의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죠. 그것도 단순히 사치라는 명분으로요. 사치라는 건 지원의 조정만으로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형평성일까요?
물론 이에 대해 안동김씨 등 정적 제거 목적도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층요를 강조하던 유교주의 조선은 의외로 국왕의 권한은 막강해서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만 있다면 국왕은 언제든 그 사람을 갈아치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명분이 없다면 유림들의 만인소는 국왕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보통 정적 제거라면 그 어떤 사소한 빌미로라도 잡아서 귀향을 보내거나 했어야 했지만 조선 왕정실록을 보면 안동 김씨에 대해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권신들 중에서 안동 김씨 비율이 적어진 것 뿐이지 안동 김씨를 아예 배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김옥균입니다. 김옥균은 안동 김씨로 일가에서 양자 입적을 통해 김병기의 양아들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천재라서 어쩔 수 없이 등용했다는 설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설일 뿐이고 천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갑신장빈의 실패로 일본으로 도망갈 때 연좌됐던 그의 아버지 등 일가는 다 현직 관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배웠던 흥선대원군에 의한 세도 정치의 주축인 안동김씨 몰락, 축출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당시 국제 정세를 조금 가미해 대원군 정책에 담긴 뜻을 추론해 봤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물론 제 추론은 저의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비이성적 추론이므로 전부 잘못된 추론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긴 꼬마 탐정을 동경하는 제 개인 방송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단지 부정적 단어를 써가며 모호하게 배워왔던 맥락과 해석은 명확해졌고 대원군의 이미지도 세곡과 척사에 미쳐 날뛰던 옹졸한 노인 이미지에서 상당히 계산적인 카리스마를 보이는 인물로 한결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당시 조선이 단순히 외국과의 개항을 우려해 세곡과 척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서로 상충되던 흥선대원군의 정책적 모순도 사라지고 해석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것도 부정적 암시 없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 하나가 또 생겼는데요. 우린 왜 이런 국제정세를 통한 추론도 얼마든 가능한 한국 근세사를 한국 땅 위의 일만을 콕 집은 한국사로 배우게 된 걸까요? 왜 우리는 조선을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눈 감고 유교주의에 몰두해 사대주의만 일삼는 왕조로만 배우게 된 걸까요? 다음 방송에선 근세사 몸풀이 과정 마지막으로 어떤 자료들이 우리 교과 과정을 위한 근세사 해석의 근간이었는지 알아보고 이후 근세사에 대한 저의 이기적 관점에서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방송 제작에 큰 보탬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